자,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특성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나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서부터 이제 부동성서부터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입문 과정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 1월달, 2월달에 문제를 풀어드렸죠. 그 부동성하고 개별성이 연결이 되고, 네, 부종성하고 영속성. 특히 이제 3번하고 4번은 제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냈습니다. 자연적 특성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 위주로 이제 갈 테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딱딱 필기를 하고요. 좀 우리가 안 했던 부분은 그냥 밑줄만 주면서 가도록 하죠. 자, 그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하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이제 부동성하고 개별성을 좀 구분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1, 2월 달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특성 위주로 한번 가도록 하죠. 자연적입니다.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가 많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보실 내용이 부동성이죠. 부동성. 자, 부동성은 아니 붙여서 이동할 수가 없다. 그럼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건 물리적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의 국지성,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얘는 물건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지역화시키고 국지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나씩 세분화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당연히 지역 분석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다면 전국이 있으면요, 자, 서울하고 만약에 일산이 있으면은 서울하고 일산은 당연히 부동산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모날편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모날편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되는데, 또 모날편은요, 여기서 만약에 물량이 초과급이 나타나고 물량이 부족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볼펜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토지 부동산을 못 움직입니다. 수급 조절이 안 되죠. 그럼 가격이 여기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또 지역마다 다르게 돼서 지역 간의 격차가 생겨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전국이 있고, 자, 서울과 일산이 틀리며, 자, 일산도 구마다 다르죠. 자, 그래서 구마다 다르고 동마다 달라요. 동도 번지마다 다르죠. 자, 이렇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부분 시장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장 활동이죠. 우리가 만약에 일산에서 서울에 있는 땅을 산다? 그럼 장소로 직접 가야 되죠. 내가. 그래서 임장 활동을 해야 되고 정보를 다 지켜야 됩니다. 중개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정보 활동도 다르고 중개 활동도 다 지역마다 다르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지역 분석하고 외부 효과입니다. 이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며, 자,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된다. 외부 효과. 이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외부 효과.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걸 발생시키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옆에 벤츠가 있다, 대형차. 그렇다고 해서 모닝이 같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 토지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인접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인접성. 자, 그렇기 때문에 29번지가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보고요. 자, 모닝은 강남에서는 비싼데 강북은 쌉니까? 그렇지 않죠. 아파트는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우리가 강력하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별성하고 좀 다르거든요. 개별성. 그럼 이 부동성하고 개별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보고 책에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이 개별성은 제가 지역마다 다르면 얘는 물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토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어렵죠. 물리적 대체가 어렵습니다. 비대체적이에요. 대체적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대상 부동산이다, 사례 부동산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얘는 물건마다 다르죠. 물건마다 다르다. 표현이 다릅니다. 다른 말을 쓰죠. 그러면은 지역화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국체화 시키고 그 다음에 개별화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이 토지 공급자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B가 빠져야 되며 독점적이에요. 독점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없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어려워요. 물리적 대체는 무조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접성이 또 사이드로 갈 수 있습니다. 인접성 때문에 자, 암만 우리가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강남역 사거리라면 건너편에 있는 사례와 얘가 물리적으로 지형지세는 다르거든요. 그러나 용도는 비슷합니다. 저기서 하거나 여기서 하거나 똑같죠. 그럼 옆에 있는 토지가 더 용도면에서 비슷하죠. 인접돼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죠.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얘는요, 칠판죽에는 동일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물이라는 건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의 하나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자, 지금 제가 동일한 시장에서 가격을 물어봤어요. 1,000원, 1,000원이래요.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 동일한 시점,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건데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다 틀리잖아요. 그럼 일물일가가 정립되지,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이 두 가지를 이제 놓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내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개별화 시켜야 되니까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을 해야겠죠.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접성은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들어가죠. 얘도 자, 움직이지 않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으니까 지역 분석, 외부 효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자, 얘는 만약에 29번지에 갑돌이가 살고요. 29번지가 만약에 아파트다. 30번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는 쓰레기 밀집장이 아니라 근린 상가에 들어있어요. 그럼 서로 이 토지끼리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 토지가 갑돌이고 얘가 을돌이라면 얘 토지를 침범할 수 있죠. 그러면 경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경계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토지에. 그 다음에 사회적 개발이익 환수.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면요. 자, 30번지에 갑돌이 땅값이 올라가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개발이익을 사회에 개발이익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42페이지 가시면은 인접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의 논리의 근거가 된다. 논리적 근거. 논리적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용도면에는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책에 한번 볼게요.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동성입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이름이 주어진 게 가장 근본적인 게 움직이지 않죠.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부동성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얘는요,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이나 나왔고요. 넘겨보세요. 자, 그럼 파생되는 특징이 우리가 시험 문제죠. 자,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했으니까 그냥 들어갈게요. 자, 부동성은 이 부동산을 동산과 구별하는 근거가 돼요. 공시의 방법이 다르죠. 자, 동사는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하죠. 그래서 동산을 움직이면 동산, 안 움직이면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은 이 물건의 내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는 서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시 방법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다르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거래, 중개 활동을 해야 되죠. 임장활동, 정보활동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지역시장, 국지적시장은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시장별로 수급불균형이 문제가 발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의 규제와 통제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겠죠. 4번, 부동산은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외부 효과 나왔네요. 긍정적인 건 정의해볼까, 공원이 들어섰다, 주택에. 그 다음에 부정적, 쓰레기 밀집장이 들어왔다, 부의해볼까. 자,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변 환경과 부조화하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감정평가에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경제적 감가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에 공동묘지가 생기면 우리가 입지 선정이 실패되잖아요. 그 입지 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지역 분석을 필요하고요. 7번 토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규율 대상으로 삼기가, 즉 군법 규제가 용이하다. 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움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규제하긴 쉬워요. 애를 돌보는데. 근데 얘가 걸음마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기어다니고 또 걸음마를 하게 되면 막 움직이잖아요. 규제하기가 힘들죠.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공법상 규제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8번 당연히 지역마다 중개업 제도가 생기겠고요. 자,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추상적인 권리관계로 이제 주거래가 되기 때문에 좀 불안전하죠. 그래서 추상적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아직 저번에 안 했지만은 부동산은요, 담보로 사용돼요. 왜냐하면 누가 이 주택을 훔쳐갔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잖아요. 금융기관의 담보 가치에 대한 높은 안정성이 있습니다. 담보 금융을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셔서 우리가 이 정도만 보시면은 뭐 거의 맞출 수 있는 게 되겠죠. 특히 아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동산과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산은 소유권 이전이 점유 이전이지만 구체적 물건이 이동하지만 부동산은 등기 이전이니까 추상적인 권리가 이동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개별성을 보여드리죠. 자, 42페이지입니다. 개별성. 자, 이건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때요?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완전한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비대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동질. 그래서 그 위치나 면적, 지세, 지반이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1번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지만 인접성 때문에 용도 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죠. 용도 다양성도 그렇고요. 자, 2번은 개별성이 한번 나왔었는데 토지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돼요. 토지뿐만 아니라 개별성은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별표. 자, 우리가 항상 파란 색깔이 중요하죠.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일물일가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개별화 독점화. 독점화라는 것은 그 토지 소유자가 이상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별공급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또 후술하겠지만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래서 조직화가 돼 있지 않죠. 자, 우리 칠판중에는 본사에서 물건 띄워다 팔 수 있죠. 똑같으니까. 근데 토지는 다 틀리기 때문에 조직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비조직화 집중 통제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4번 당연히 그 거래 행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과 함께 또 우리 정보시장에 많은 정보 탐색 비용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시장 파트에서 이 모두 만정 경쟁을 공개해서 다 정보를 공개하니까 우리가 동질하지만 우리는 비동질하기 때문에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비공개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거래가 사적인 경향이죠. 은밀하니까.
정보 수집이 많이 들어가죠.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이나 이론 복잡하다.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이론이 다 틀려요. 일반화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우리가 토지가 뭐 개발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됩니까? 또 여러 토지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6번에 가시면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개별성 때문에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로 가야 되는 거는 다 토지가 틀리기 때문에 대표성이 띄는 표준지 공시가를 감정평가사가 하거든요. 표준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사가 매기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8번 표준지 선정과 가치 판단의 객관화가 어렵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접성 갑니다. 자,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특정 토지의 이용과 개발은 인근 주변 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부동성과 함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죠. 정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로 우리가 어때요? 협동적 이용이 또 필요한 거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지역 분석이 또 필요하고요. 4번의 경계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고 개발 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는 논리가 된다.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측면의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측면에는 대체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의 특성은 제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아까 그냥 빨리 넘어갔지만 그냥 천천히 한번 가경성서부터 한번 그냥 볼게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경성은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적재성은 이 토지는 농작물을 지탱해줘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다음에 배양성은 토지는 토지에 부착된 식물의 양분을 제공하고, 지력성은 토지의 힘이에요. 비옥도와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력성이 높을수록 또 생산력이 높아진다. 그 정도만 가서 지대를 산출한다 가져가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 두 가지죠. 이제 중요한 게 영속성하고 부중성입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넘겨보시면은 영속성하고 부중성이 달라요. 그럼 제가 먼저 부중성서부터 자 들어가도록 하죠. 갑니다. 자, 부동성은 지역마다 다르다. 개별성은 물건마다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비교할 게 부중성하고 영속성입니다. 자, 부중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생산이 안 됩니다.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물리적인 공급이 안 됩니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토지에 대한 공급 곡선이 완전 수직이 돼요. 그래서 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완전 수직이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 가격 성립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장에 균형 가격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거죠.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관련되고요. 특히 용도의 다양성도 관련되는 게 채용이에요. 가장 좋은 용도를 이용해야 되죠. 자, 우리가 보통 강남역 사거리가 상업용지다. 그럼 상가 건물을 줘야겠죠. 그럼 채유효 이용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왜?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장 좋은 용도로 써야겠죠. 근데 이 채용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용도의 다양성도 되지만 부중성도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용도적 공급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다가 있고요. 아까 배웠던 임지와 농지와 택지가 있으면 이 안에서 용도 전환은 가능하잖아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물리적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용도가 전환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높아지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은 이쪽 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예외라고 보시면 안 돼요. 부정성엔 예외가 없습니다. 토지의 이용 전환인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희소합니다. 상대적으로 희소성을 갖고 있죠. 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높아지겠죠. 수요자 경쟁이 생기니까요. 그럼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자 이걸 이따가 집약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방화하면 안 돼요. 집약화는 고층화시키는 거죠. 자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토지가 한정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집약화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땅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됩니다.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돼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토지는 공적 개념이다. 여러분이 사용해 쓰는 볼펜 같은 경우는 남아도는 제하잖아요. 그래서 갑돌이한테 너 두 자루만 써 그러지 않잖아요. 토지는 부족한 제하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적 재산의 토지를 공개념으로 정부가 가할 수 있다. 공적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오면 다 부중성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는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생산비 법칙이 안 돼요. 생산비 법칙.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칠판주의는 생산비를 알아서 가격을 매기잖아요. 근데 조물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얼마 주고 만드셨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비를 모르니까 원가를 몰라요. 그래서 토지가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비교 방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거와 연결시킬 게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이라는 것은 얘랑 표현이 다릅니다. 영속성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토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반대적인 개념이죠. 자,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없어지진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소모성이에요.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면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건물처럼 막 소모되거나 건물처럼 뭐 금이 가거나 마모되거나 파손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물리적 감가상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농지가 이렇게 이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되게 되면 그 기능은 상실할 수 있죠. 기능적 감가도 가능하고요. 좀 주의하실 게 경제적 감가도 가능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 경제적 감가라는 게 아까 제가 앞쪽에서 이 저자분께서 하신 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외부 효과를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부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건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외부 환경과 안 맞으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죠. 그럼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속성은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게 영속성이지 경제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만 아니라 자 빌려줄 수 있는 이용이익이 또 분리되죠. 분리가 가능합니다. 빵은 여러분들 남한테 빌려주면은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거기서 상대편에서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자동차도 렌트카 시장이 있고 주택 전세 시장도 있고 그렇지만 토지가 더 오래 가서 영속성이 더 발달되니까 토지가 가장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죠. 임대차 시장 발달 그렇게 보는 거죠. 임대차 시장 발달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장기적 배려. 장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인간이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노후 준비를 또 하셔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도 따는 것도 그럴 거 아닙니까? 미래를 내다봐서 장래를 예측하는 거죠. 제가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하루살 딱 잡아서 너 장래의 희망이 뭐니? 날 죽이려고 하겠죠. 왜냐면 오래 가기 때문에 장래라는 거를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 배려. 그럼 여성분들도 우리가 또 연령 제한이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령이 또 수명 길어지면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40세인데 막 60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관리의 일을 크게 하겠죠. 관리를 또 일을 크게 하고요. 장래를 또 예측해서 미래에 또 수익을 또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수익을 또 고려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하죠. 그러면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를 취득하고 운영해서 토지에 나와 있는
인컴 게인, 소득이득이라는 걸 얻고요. 또한 처분을 해서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서 자, 임대료도 받고 양도 차익도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토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 거래를 미룰 수 있다는 게 영속성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다섯 번째는 아까는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거는 생산비가 투입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또한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죠. 자, 원가법이라는 원가 방식은 뭐냐면 이 분필은 100원이면은 자, 얘가 감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원이 날라갔으면 얘가 90원이 되거든요. 근데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원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원가법이 안 되고 감가가 안 되니까 상각의 자산이 아니니까 토지는 원가 방식 사용할 수 없죠. 비교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자, 칠판 중에는 생산도 돼요. 그러면 소모도 되죠. 그러면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영속성입니다. 이렇게 염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책을 체크해 보죠.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합니다. 부중성입니다. 40페이지. 자, 토지는 자연적 원시적으로 주어진 재화이지 생산되는 재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물리적 양을 절대로 늘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생산이 불가능해서 비생산성, 면적이 유한성, 수량이 고정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1번 토지의 공급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 공급,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고 해서 이거는 용도 전환인 경제적 공급에 파악하는 것으로서 결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문제에서 확인하고요. 자, 2번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비 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거군요. 토지는 일반 생산물과 달리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재화는 비용을 투입하여 절대적 양을 생산할 수 있지만 토지는 비용을 투입하여 그 절대량을 생산할 수가 없다. 자, 땅값이 올라가요. 지가 상승이 되고 토지가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그럼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이 희소성은 상대적 희소성,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면 4번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니까 땅을 집약화시킨다는 건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거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규제를 가야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토지시장의 법적 규제를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규제가 많은 이유가 부등성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완전 비타르적. 그러다 보니까 수직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성립하기가 어렵죠. 소출이 어렵기 때문에. 자, 물리적 토지 문제는 이제 나중에 교조 토지 문제인 이제 정책의 직가고 문제를 얘기할 거고요. 리카드 고전화파의 부중성 때문에 이제 토지가 우둥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땅이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되는 건데 7번하고 8번까지 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6번까지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영속성이에요. 토지는 사용에 의해서 그 절대적 면적이 소모되거나 마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비소멸성, 비소모성, 불변성, 불개성이라는 거죠. 소모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불개성, 부서지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돼도 토지는 막 파손되거나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의 사고방식이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원가법을 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건물의 내구성과 함께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거죠. 자, 소유이익은 타인에게 매각해서 얻는 대가로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고, 그럼 내가 이용이익은 타인에게 빌려줘서 얻는 대가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죠. 임대차 시장 발달. 자, 그래서 자산 가치가 보존력이 높아서 투자자로서 선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2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토지 가치가 더 오래 가잖아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며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다 얻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있다 문제 나오지만 이 토지가 오래 가니까 주택이라는 자체가 내구성이라는 게 강해요. 그래서 오래 가요. 주택이 기존 주택인 저량의 공급을 또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이제 추가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에 이제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서 또 우리가
임대료를 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래 가니까 수명이 또 영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를 또 이용하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데 참고하시고요. 7번에 장기적 배려 중요하죠. 그래서 장기, 장래, 자, 이런 게 나오면 다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되니까 부동산 관리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거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장래를 예측해서 장래 유무형의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매겨서 우리가 항상 수익이 발생한다는 수입 방식에서 우리가 수익 환원법이나 뭐 직접 환원법으로 토지는 이제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환원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보다는 자연적 특성 위주로 좀 공부를 하세요. 시험 문제는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보십니다. 그 두 문제를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천천히 제가 이제 여기 확인시켜 드리죠. 자, 첫 번째, 자, 부중성의 비생산성에 의해서 토지용을 점차 조방하는 게 아니라 집약화가 맞겠죠. 토지를 올려야 되니까 건물을 고층화. 2번이 맞습니다. 영속성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자, 양도 차익인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이득을 다 얻을 수 있다. 자, 소물을 전제로 한 재생산이 사고방식이 어렵다는 건 부중성이 아니라 영속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지화라는 건 뭐예요? 자, 국지화는 우리가 그거는 부동성과도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채용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용도의 다양성이 들어가죠. 부중성 들어가지만 이렇게 고치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자, 1번에는 뭐가 틀렸냐? 조방화를 집약화. 2번이 맞고요. 3번은 부중성이 아니라 영속성. 그 다음에 4번도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이죠. 국지화는 제가 우리가 부동성과 관련되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다르니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채용은 이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이제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뭐 채용에 대한 방법은 부중성도 맞긴 해요.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4번의 1번, 자, 소유익과 사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 발달. 그러면 임대차 시장 발달은 영속성이죠. 자, 공유수면을 매입해서 택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예외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외는 없고, 자, 이건 예외가 아니라 물리적 증가, 공급의 증가가 아니라 경제적 용도적 공급의 증가다.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3번은요. 비생산성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용도의 관점이 아니라 이건 물리적 관점이죠. 물리적 관점으로 고치셔야지 이 지문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영속성 때문에 아까 우리 교과서에 있었죠. 이 내구성이라는 게 주택에 생기잖아요. 주택의 토지에 또 재고시장과 관련해서 절량이라는 분석도 하여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에 외부효과입니다. 자, 외부효과 지역 분석. 자, 그래서 아까 제가 3번에 4번을 보시면은 국지화가 나오면 부동성이죠. 그 다음에 자, 모닝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모닝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는 움직이지 않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토지의 특성은 개별성과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과 인접성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4번에 부동성, 자, 1번, 4번의 1번을 부동성을 영속성, 2번 부중성의 예외가 아니라 예외가 없으며,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이 증가에 해당한다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어때요? 물리적 공급이 증가가 아니라 영재적 용도적 공급이 증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비생산성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건 용도적 관점이 아니라 물리적 관점이고요. 자, 4번 정답. 5번의 외부 효과는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죠. 이렇게 해서 이 두 문제가 가장 유력한 또 예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그 인문적 특성은 이제 사이드로 가시면 돼요. 인문적 특성은 출제가 잘 안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43페이지 인문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넘기셔서 아까 제가 요 용도의 다양성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문적 특성을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문적은 이제 토지와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자, 인문적 갑니다. 용도의 다양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채용을 해야 되죠. 자, 쓰임새가 많으니까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채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이행 전환이 되죠. 이 전환이 돼서 또 후보지로 또 전환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죠. 자,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요. 자, 1번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밑줄. 그래서 이 토지 서비스의 경제 공급을 우상향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공급이 가능하니까 자, 어때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 공급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가격 올리면 또 택지도 공급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용도의 다양성은 채용의 성립 판단 근거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안 했죠. 특정 토지의 용도 전환은 주변의 다른 토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토지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일단 특정 용도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곤란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호 연관성과 그 이용의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특정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조적 이용으로서 농지가 택지로 또 새로운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돼서 또 우리가 가치의 다원설이라는 건 뭐 앞쪽에서 평가에서 배우셨잖아요. 가격은 하나가 가치는 많다. 그래서 여러 가치로 또 용도가 다양하게끔 만들어준다. 자, 주어진 부지에서 어떤 용도로 적합한지라는 것은 적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용도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지론인 건데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으로 갈게요. 용병사. 그러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딱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당연히 물리적이 아니라 사람이 하니까 인위적이죠. 인위적.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같은 게 있어요. 일정한 지적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지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1번. 자, 이건 감정평가 시험제 나왔는데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좀 가져가세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요거.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이 필요에 따라서 인근 토지를 합필할 수 있고 분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또 용도가 다양하게끔 지원해주죠. 나중에 채용이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꼭 증가 감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분할하면 또 증가 감가가 될 수 있죠.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토지를 합병하면 가치가 상승하는 증가를 합필 가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규모의 경제, 프로테이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 토지를 합쳐서 값어치가 올라가면은 또 우리가 그 규모의 경제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합하면 또 규모의 경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병합 분할을 통해서 또 한정 가격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또 시장 가치와 다른 게 토지가 두 가지를 합쳐서 또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되면 그 토지만이 한정된 가격으로 한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제 말 드시고 그냥 얘는 인위적이다. 그다음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십시오. 자, 위치 가변성은 나중에 아마 감정평가 때 또 다시 또 하겠지만요. 용병사. 자,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절대적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살리겠는데, 자, 아파트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자, 그러면은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뀝니다.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에요. 절대 바뀔 수가 없죠. 그럼 이걸 우리가 물리적 위치라고도 하거든요. 지리적 좌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거든요.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인접성도 그렇지만 우리가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게 경제적 위치라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치의 가변성은 것은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경행이라는 게 바뀐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 나오거든요. 또 사경행이 바뀐다. 그래서 행정적인 요인, 위치의 가능성, 위치가 변한다. 자, 사회적은 모두 인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인구, 가구 또는 이제 공공시설은 사회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좀 주의하실 게 경제적은 아마 교통체계라는 게 있죠. 자, 경제적은 교통체계 상태입니다. 교통체계의 상태.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렸어요. 그럼 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여기 먼저 인간, 사회적,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뀌거든요. 교통체계는 사회적, 경제적이다. 그럼 행정적은 어떤 정책, 제도, 규제, 특히 세제, 조세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가볼까요? 자, 사회적은 학군, 공원, 인구 다 사회적인 인간 관련되고요. 경제적은 도로, 철도, 교통체계 들어가고 뭐 경제성장. 행정적은 계획, 자, 토지 이용 규제, 조세제도, 공업단지 지정, 이게 행정적이다. 이렇게 감정평가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구토성도 그냥 개념만, 토지란 땅은 개인의 땅이 전에 국가의 땅이거든요. 법률 규제에 대한 그 어떤 근거죠. 그래서 국토의 일부라는 것은 이전에 토지 소유자는 개인의 토지이지만 또 국토의 일부라는 공공목리로 공익축구로 가야 되니까 토지공 개념도 하나의 공적 개념이라고 묶은 거는 이것도 하나의 인문적이다. 사회성 공수가 높다 보니까 부중성과 함께 토지공 개념이 설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의 절대적 소유권을 배제하고 일정 정도 이용이나 처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고가성은 뭐라 그랬어요? 자, 고가성도 경제적 특성인데 인문적이거든요. 자, 비싸요. 부동산 고가이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죠. 그래서 불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가성 같은 거 보시고, 불가분성 하나의 부동산의 투자 금액을 분할하여 매입하거나 투자하기에 제한되어 있죠. 매입한 부동산을 분할하기가 좀 매도하는 것을 용이하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건물의 특성은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건물은 그냥 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동식 주택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이동할 수도 있고 생산도 가능하고, 또 건물은 내구성 정도는 한번 보세요. 아까 건물도 영속성에 의해서 토지에 건물 사용 수명이 길죠.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여도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잘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다 똑같은 또 건물도 있을 수 있고요. 토지가 또 건물이 연해지만 또 연을 받기도 하고요. 뭐 이러는데 건물의 특성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토지의 특성, 특히 오늘 풀어드린 자연적 특성의 그 문제 위주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속성은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아까 제가 속성에는 공간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제 오버를 냈으나 이것도 이렇게 출제 빈도는 높진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공간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라는 거 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연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그냥 자연과 환경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학, 그 다음 부동산 활동으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총론을 마무리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중요했죠. 제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